아니 선배 보니까 요즘 예. 소식을 들어보니까 자본이 말하지 않는 자본주의라는 책을 이렇게 예. 신간을 출간하셨다고요? 아이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참 이게 출판사가 참 타이밍을 어쩜 이렇게 잘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 네. 방송에서 저희가 어쨌든 경제 콘텐츠도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이제 네. 경제쇼였었고 요즘 이제 경제를 가끔가다 하지만은 박시동 경제평론가하고 이광수 네. 이제 그 교수하고 같이 이제 방송했던 걸 같이 또 엮고 제가 또 거기다 좀 이렇게 같이 제 글도 좀 제 생각도 좀 쓰고 해서 네. 그래서 하여튼 경제가 지금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음. 망가뜨렸는지 그 부분 위주로 해서 방송했던 걸 좀 네. 출간했는데 시가 안 좋아서 뭐 이거 프로모션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출판사에서 좀 불만이 많습니다. 아니 제가 눈에 들어왔던 건 표지였는데 예, 그냥 안 그래도 동시간대에 방송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타격이 큰데 예, 굳이 신간 표지에도 예. 라이브 시청률 동시간대 1위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출판사에서 한 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아니 그건 그렇고 정말로 이 예.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맛배기를 좀 보여주시면은 우리 독자들이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의 자본시장이 그 경제 구조가 굉장히 기형적이고 불균형, 불합리하다는 거는 어렴풋이는 다들 그렇지 하고 알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그러면 음. 뭐가 어떤 게 잘못돼 있느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저희가 방송한 걸 다시 이제 네. 텍스트로 엮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하나 좀 말해 볼게요. 어 한국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생각하는 머릿속에 잠재적으로 음. 들어있는 게 네. 야 삼성이 망하면 한국이 망해. 그러니까 삼성은 웬만큼 잘못해도 좀 봐줘야 돼. 이런 무의식 속에 우리 네. 다 어느 정도 갖고 있잖아요. 그럼요. 물론 네. 실질적으로 삼성에 기여한 바 굉장히 크고 그리고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바 음. 사실 정말 절대적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야. 근데 삼성이 망하는 거하고 그 경영 구조가 경영진이 이재용 회장이 잘못했으면 네. 물러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잖아요. 삼성은 주식회사입니다. 그렇죠. 주주들의 회사야. 이재용의 회사가 아닙니다. 물론 이재용이나 그 경영주가 대주주긴 하지만은 삼성이 망하면은 한국 사회가 그럼 망하느냐? 네. 그런 면에서 한번 봤을 때 지금 어쨌든 이재용 회장이 어쨌든 잘못된 거 분명히 우리 보고 있잖아요. 음. 봤잖아요. 그거 그냥 봐주자는 거 아니야. 그런 걸 말하는 네. 거지.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삼성의 경영 방식의 문제도 지금 도마에 올라 있죠. 과거에는 네. 과거에는 그게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굉장히 비서실 위주의 막 음. 조직 구조잖아요. 네. 어떤 연구 개발이나 생산이나 이쪽의 구조는 뒤로 물려 있고 이재용 회장을 중심으로 한 비서실 음. 옛날엔 미전실이라고 했고 지금 비서실 위주로 강력하게 그냥 그 회장 중심의 어떤 왕국이잖아요, 그냥. 네. 이게 정말 다른 한국의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갖다가 망가뜨리고 있는 게 음. 사실이거든요. 단적으로 뭐냐? 삼성의 경쟁사 대만의 TSMC라는 회사 네 압니다. 있습니다. 네. 파운드리 똑같은 반도체 그렇죠. 회사인데 네. 거기는 요즘 막 하늘을 날고 있거든. 음. 왜 그러겠느냐? 옛날에는 정말 TSMC가 삼성보다 훨씬 더 아래에서 비교도 안 됐었죠. 음. 왜 그랬느냐? TSMC는 반도체 위탁 생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네. 애플이나 뭐 이런 AI 만드는 그 회사가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가 자기네들이 이렇게 반도체를 설계했는데 이렇게 동작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음. 우리가 이렇게 설계했는데 이게 작동되는지 한번 당신들이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줘 봐 네. 하면은 그걸 만들어서 그럼 알았어 하고 TSMC가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돈 음. 받고. 그런데 삼성도 똑같은 그걸 갖다 지금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 물론 하지만은 이게 네. 그 파운드리라는 위탁 생산이 워낙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삼성도 좀 막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잘 안 돼. 잘 안 돼.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TSMC는 혼자서 잘나서 그렇게 크게 된 게 아니에요. 음. 대만 그 TSMC 주변에 수많은 그야말로 조그만 그야말로 구멍가게만한 반도체 설계 회사들 이른바 팹리스라고 하는 회사예요. 압니다. 그러니까 네. 그 반도체 설계설이 수만 개가 붙어 있거든요. 정말 조그마한 그야말로 자본금 막 1,000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몇십억짜리까지 그 회사들을 갖다가 무시하지 않아. 아 상생을 하는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걔네들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설계해 봤는데 이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디다 부탁을 해야 될 거 음. 아니에요. TSMC는 그걸 갖다가 해 줘요.
그래 그럼 한번 갖고 와봐. 우리가 1,000개 주문이라도 만들어 줄게 한번. 그러면은 TSMC는 거기서 노하우를 터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드는 네. 노하우를. 그리고 반도체 설계 회사들은 그걸 갖다 이용을 해서 자기네들이 또 커가는 거고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는지를 그래서 아는 거고 이게 되는 거잖아요. 삼성은 이게 안 됐어요. 아. 주변의 팹리스들을 반도체 한국에도 팹리스 회사들이 옛날엔 꽤 있었거든요. 지금 한 100개도 안 돼. 왜냐? 삼성이 야 1,000개 갖고선 무슨 우리한테 그 무슨 껌값도 안 되는 걸 우리 보고 만들려고 하는 거냐. 네. 우리는 최소한 10만 개, 100만 개는 돼야만이 이걸 주문을 받는다. 이 회사들이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삼성은 철저하게 어떤 수평적인 그 경제 생태계를 갖다가 어쨌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전통적으로 수평적인 삼성과 수많은 그 어떤 그 회사들이 양립하는 걸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너 그냥 거기서 나랑 경쟁할 생각하지 말고 내 자회사로다가 들어와. 내가 얼마 주면 돼 하고 그냥 그 자회사로다가 하거나 안 들어온다고 하면 말려 죽이거나 이거였거든요. 이게 맞는 거냐 이거지. 네. 이게 삼성이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일부분은 이거 반대하는 의견도 있겠지만은 삼성이 망해야 한국에 지금 수많은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살아난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부분도 그런 네, 내용입니다. 보태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반도체 위기라고 했죠. 삼성이 위기라고 하는데 이 해법으로 제시한 게 52시간 근로제 문제라든 이런 걸 손댄다는 얘기를 듣고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윤석열 정권에서 니까 그게 가능했던 얘기지. 그걸 그러니까, 다시 네. 돌아오자는 거잖아요. 네. 옛날처럼 뭐 돈만 주면 80시간, 100시간 그냥 몸이 부서져라 그러니까요. 하자는 예. 거 아니야. 그게 지금 생산성을 올리는데 효과가 있겠냐 이거죠. 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죠. 노동 시간을 믿었어. 늘려가지고 네. 돈 받고 더 일하겠다는 사람 일하게 하라는데 그게 왜 문제인 거냐. 그거는 다시 말해서 가뜩이나 지금 일자리가 없는데 원래는 선진국들이 다 하는 게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네. 일자리를 이 사람한테 1.5배 돈 주고서는 맡겨서 이 사람 체력을 갖다 갉아먹고 몸을 갉아먹어서 쓸어 넣으라는 게 아니고 그 일자리를 나누라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두 사람한테. 네. 근데 윤석열 정권은 왜 두 사람한테 나눠? 저 사람이 1.5배만 10,000원 받는 걸 15,000원만 받아도 나는 하겠다고 하면은 이 사람 네. 줘야지. 이 철학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그 구조가 틀린 거지. 네. 저희가 지금 책 얘기를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작진이 걱정하는 게 다 얘기할까봐 책 내용을 다 얘기할까 걱정된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혹시 홍사훈 기자님이 출간하신 신간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5분을 선정해가지고 월요일에 저희가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책 받아가시고 싶은 분들 그 궁금증을 담아서 댓글을 꼭 방송 밑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왜 한 50권 하지 왜 5권만 해요? 그래? 출판사가 5권밖에 안 준답니다.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정말로 이제 많은 분들이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지만은 그 파면과 탄핵 그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돌아가는 형세가 심상치 않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일단 그 당사자인 본인 스스로 자체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해버리니까 우리도 포기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걱정이 또 됩니다. 상황이. 굉장히 되죠. 지금 만약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 돌아오면은 일단 그런데 저는 어떻게든 그 상황이 지금 하여튼 저쪽에서도 목숨을 걸고 지금 다시 하겠죠. 대통령 돼서 돌아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거잖아. 김건희나 윤 씨나. 그러니 이 상황에서 이쪽도 목숨을 걸어야 될 판이고 누가 이기겠느냐. 그때 헬기가 못 떴듯이 하늘이 도왔듯이 또다시 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그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무너지겠느냐라는 저도 어떤 영적인 믿음은 있어요. 영적인 믿음이 있어. 그런데 만약 정말 다시 돌아온다면 대한민국은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문명사회 이전으로. 그렇죠. 지금 보세요. 당장 경제적인 문제가 안 그래도 가뜩이나 제가 이 책에서도 기술한 전부 다 나온 게 그 윤석열 때 경제가 어떻게 거꾸로 가갖고서는 철저하게 반시장적으로 가서 지들은 말은 시장적이라고 했지만 내용은 철저하게 반시장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경제를 이 개판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여기서 가뜩이나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만약에 윤석열이라는 그 자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윤 씨와 김 씨의 세상이 돼버린다면은 그걸 국제사회가 한국을 갖다 상대를 하겠느냐는 이거지. 외교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면에서 파트너로다가 인정을 하겠냐 이거죠. 저 정도의 그렇죠. 수준의 네. 국가를. 아마 지금도 요즘 환율 막 그 지금 뭐 1,450원 막 그러니까요. 뚫느니 왔다 갔다 금융위기 하는데.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저는 그런데 이거 그 다시 환난 그 특히 환율이 지금 제일 나는 취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환율이 지금 그 왜냐하면 밤에 외환시장 낮 동안에는 어쨌든 우리 경제부처가 아직은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환율 방어를 지금 굉장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걸 대놓고 말할 수는 없을 테니까. 만약 정부 우리 금융 당국이 지금 우리 환율 원화 가치가 워낙 떨어지니까 우리 그 달러 지금 풀어갖고서는 지금 환율 방어하는 중이야. 이래버리면 순식간에 지금 무너지는 거거든. 한국 정부가 저거 정말 후달리는구나, 급하구나.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은 미국은 환율 조작국이라고 그래서 말을 하지만은 네. 환율 조작 그 방어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일본도 하고 있고 우리도 하고 있고 안 하는 나라 없어. 네. 그렇죠. 대놓고 말을 할 수 없을 뿐이지. 낮 동안에는 이게 1,450원 아래로다가 쭉 계속 방어가 되거든요. 맞아요. 밤에 안 돼. 예. 여계 시장에서는 50원 막 뚫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냐 이거지. 이 실탄이 얼마나 남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4천억 달러까지는 방어를 외환 보유고를 갖다가 적절히. 4천억 달러를 네.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 앞에 첫 번째 숫자가 4자가 아닌 3자로 만약 변한다. 3자로 변한다. 그러면은 한국 시장에서 밖에 있는 그 침 흘리고 있는 환투기 헤지 펀드들이 하이에나들이 이 먹잇감을 굉장히 통통한 먹잇감이잖아요. 그렇죠. 어디 네. 한국 정도는 경제 규모가 돼야만이 이 헤지 펀드들이 먹을 생각을 하지. 제3세계 국가나 아주 취약한 국가들은 먹을 것도 없어. 해봤자 한국 정도가 돼야만이 먹잇감이 생기거든. 그리고 뭐 이런 말까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은 이 책에 다 그 부분이 좀 기술이 네. 돼 있지만은 한국 정도 경제 규모가 되는 국가가 한 이참에서 하나 무너져 줘야만이 다른 나라가 살아. 그렇거든요. 과거 외환위기 때 우리가 태국이 작살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버텼었던 네. 거고 지금도 지금 전 세계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지금 간당간당 하고 네. 아시아도 그렇고 서로 지금 아둥바둥 버티고 있는 누가 상황이잖아요. 먼저냐 보고 있는 거죠. 네. 아둥바둥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 규모가 꽤 있는 그걸 우리는 중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국이 될 가능성 큽니다. 어쨌든 미국의 첫 번째 타격이 중국일 그렇죠. 테니까. 네. 트럼프 이기에는. 네. 한국이 그럼 먼저 그 희생양이 될 가능성 큽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런 내부적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만약 다시 또 제2의 윤석열 시대가 돌아와서 또 다시 분명히 계엄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은 네.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네. 환율부터 시작해서 이 외국의 헤지 펀드들이 이 절호의 기회를 큰 돈을 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한국은 물론 나락으로 가겠지. 놔두겠느냐 이거지. 저는 근데 이제 복귀 시나리오를 두고 많은 분들이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개인적인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법조인들 좀 많이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대형 로펌에서 이 관련된 안건을 놓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런 의견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헌재 심리가 진행 중인데 헌재 심리를 멈출 수도 있다. 왜냐면은 지금 그 검경이라든가 공수처 수사 범죄 혐의가 내란죄라는 어마무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게다가 내란 수객이기 때문에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재 절차를 멈출 수도 있는 중형이 선고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은 형사재판을 먼저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의견을 주장하는 법리적 의견이 힘을 받을 수도 있다. 뭐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들리기 때문에 그런 법적 설명을 들으니까 더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게 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 지금 윤석열 쪽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헌법재판소법 51조에 그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탄핵 심판과 지금처럼 형사 재판이 같이 진행될 때는 형사 재판을 먼저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탄핵 심판 절차가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가 아니고 지켜볼 수 그렇게 할 수 있다. 중지할 수 있다라고 중지할 수 있다. 해야 된다가 아니고 이렇게 이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재판 끝난 다음에 이거 탄핵 이어가야 된다. 심판은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헌재에서 지금
탄핵 심판 심리는 이제 네. 시작을 했고 27일부터 이제 준비기일 들어간다니까. 근데 중간에 만약 이걸 갖다가 말씀하신 대로 그 대형 로펌에서 이거는 사형이나 무기 같은 중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 본 다음에 이거 해야 된다. 만약 이걸 계속 우긴다면은 그러니까 헌재가 빨리 9명이 돼야 돼. 일단 그러니까요. 빠르게 9명이 돼야 신속하게. 되고. 만약 그런데 형사 재판이 다 끝나려면 대법원 3심까지 가려면은 그럼 뭐 사실 임기 다 끝나고 나서 재판만 받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사이에 그럼 계속 나라는 그럼 나라는 그 대통령이 없는 상태로 그냥 계속 그냥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통령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을 직무 복귀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지가 돼 있으니까 이미 심판 절차가 진행 몇 중이니 년을 갔다 그러면 그 대통령도 없이 그냥 권한대행 체제로다가 아무 결정도 못하는 어떤 정책을 펼 수도 없는 그런 체제로 그냥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근데 또 이제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절차를 더 무서워할까? 탄핵 심판을 무서워할까? 아니면은 말 그대로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간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무서워할까? 저는 동물적으로 후자가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가 무서워. 김건희가 그렇죠.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지. 결국 그거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기관에 자기를 구속하려고 한다는 걸 목적을 명백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이 되는 순간 뭐 사실은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상황 종료로 인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내란 특검이 그 상설 특검이든 일반 특검이든 빨리 이게 출범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행동이 매우 수상스럽잖아요. 처음부터 수상스러웠지만은 중간에 이걸 갖다 윤석열을 갖다가 잠깐 그럼 공수처에다 사건을 이첩시키겠다 했을 때 그때도 사실 다 넘긴 게 아니잖아요. 반만 넘겼잖아. 김효연이나 뭐 군수뇌부들은 자기들이 다 잡고 있었잖아. 저걸 왜 넘기려면 다 넘겨야 되는데 왜 안 넘길까? 무슨 꿍꿍이가 또 분명히 있는 걸 거야. 그렇지만은 반이라도 넘긴 게 어디냐. 특히 수괴를 넘긴 거는 그래도 좀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다음 날 바로 경찰하고 국방부 압수수색 들어간 거 봐요. 조사본부하고 국수본부. 이거 봐서는 검찰은 절대로 여기서 국민들 편이 아니다. 절대 국민 편 아닙니다. 지금.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제가 수사기관 출입을 좀 오래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은 검찰을 무서워할까, 경찰을 무서워할까, 공수처를 무서워할까? 검찰을 제일 무서워할 것 같아요. 자기가 그래 왔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론이 약간 있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아마도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된 거를 웃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검찰이 넘겼다는 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공수처가 저거 수사 못한다. 더군다나 주요 핵심 그 범죄자들인 김용현부터 시작해서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군수뇌부들 특전사령관이나 전부 다 검찰에서 확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안 풀어준 거거든. 안 넘긴 거거든. 그러니까요. 우리가 수사한 자료 공수처에서 모르면은 절대 그 윤석열 혐의를 갖다 100% 입증 못한다. 그리고 검찰은 이거 공유할 생각이 없거든요. 공유 안 해도 되게 돼 있거든 그냥. 절차상으로는. 그렇죠. 공유할 생각도 없고. 알겠습니다. 오늘 이 탄핵 정국 속에서 마련한 토요 특별판 홍사훈 선배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미래 희망도 봤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울컥했던 장면에서는 미래 희망을 본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이 보통 국민입니까? 그러니까 뭐 파이팅 해야 돼. 힘내가지고 그 20대, 30대, 10대들의 초롱초롱한 눈을 잊지 말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어 싶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그 말을 못했다. 제가 하여튼 이 상황이 지금 엄중하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긴 거 아니다 지금. 쟤네들도 지금 목숨 걸고 나설 판인데 그럼요. 당연히 목숨 걸고. 그래서 그 부분을 페이스북에 좀 글을 제가 썼잖아요. 그게 좀 많이 회자가 됐는데 그거 보니까는 그 커뮤니티 20대 뭐 커뮤니티에서 뭐 욕 나오면서 왜 욕이 안 나오겠어? 욕 나오면서 광화문에 좀 쉬려고 했는데 다시 나가야겠다. 응원봉 어딨어? 이거 찾고 있더라고. 그게 가장 큰 힘입니다. 가장 큰 힘이에요. 어떤 힘보다도 가장 큰 힘이 그겁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을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섣부른 생각할 수 있는 국민의 반대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돌리는 것도 그게 가장 커요.